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평상시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 이야기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김재윤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및 형사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평상시에 주변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많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이 충분히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로 읽힐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남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 법을 알아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 떠나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우리 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 그 사건과 그에 따른 법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 시작하는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 당시 사진입니다. 18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여성에게 참정권, 즉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거나 본인이 투표로 통해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여러 여성 인권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크리스타벨 펜커스트와 애니 캔입니다. 당시 이 두 인물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이 두 분은 실제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찰에 체포되는 것도 수십여 차례고요. 감옥에 가서 감금 생활을 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의 어떤 참정권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 사회는 변화하게 되었고, 결국 1918년도에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때부터 영국 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변화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1948년도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첫 선거에서 여성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일제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따라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당시 미국과 영국의 법제가 정치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스럽게도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에 따라 첫 선거에서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영국분을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수상입니다.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은 1979년도에 영국 최초로 여성 수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1918년도에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약 60년 후에는 여성이 한 나라를 이끄는 수상이 될 수 있는 사회 변화로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처럼 그 법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발전 방향,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어났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관계의 수평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갑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그 우유 회사에서 대리점에다가 우유를 많이 밀어내기 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 부분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 대금이라든가 근로자의 노임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갑을 관계, 갑의 횡포다 식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갑을 관계라는 그리고 갑의 횡포에 대해서 그 관계를 수평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권리금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낙후됐던 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가로수길이라든가 이태원 경리단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그렇게까지 영업이 많이 잘 되고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어떤 상인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면은 어떤 영업이 점점 잘 되면은 그 상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발달하게 되면은 그 발달하게 된 그 노력은 거기서 영업을 한 장사를 하신 분들이 노력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에 그 건물주가 그 임차인 거기서 영업하신 분들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은 월세를 과도하게, 실제 사례에서는 2배, 3배로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도한 어떤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시는, 그러면 결국에는 형성된 상권은 땅 주인, 건물주가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문제. 결국 우리나라 그 임대차 관계, 특히 이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좀 독자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권리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쉬운 말로 하자면 어떤 건물을,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건물에 장사를 하려면은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집기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말이 이제 결국 인테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장사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든다는 둥, 2억 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각종 집기류, 가구들만 하더라도 고급 가구들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 가구를 들여오고,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자기만의 메뉴, 아니면 친절한 고객 응대 등을 통해서 자기만의 고객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은 어떤 유형적,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독자적인 메뉴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을 시작하실 때 공인중개사 찾아가시면은 거기는 바닥 권리금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라든가, 어디는 권리금 5억인데 한 달에 얼마씩 보장한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래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인, 건물주 씨가 있고, 이 A, B, C라고 편의적으로 나눴는데, 이 A라는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건물주 씨와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근데 A라는 분은 그 건물주 씨에게
직접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권리금 계약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권리금 내고 영업을 하고 뭐 해서 돈을 벌고 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돼요. 끝나게 나서 A씨가 본인이 권리금 1억을 투하했으니까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B씨를 데려옵니다. B씨를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1억을 맺고 그 B씨한테 1억을 받고 B씨를 이제 건물주 씨한테 데려가는 거죠. 아,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주 씨, 이 B씨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B씨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B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고 뭐 영업을 하고 본인도 한 5년 동안 영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5년 후에 B씨도 이제 본인도 1억 원을 들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1억 원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C씨를 이제 데려왔다가 이제 가정하면은 그래서 C씨하고 권리금 계약을 1억 원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씨를 데려가요. 그래서 건물주 씨한테 아, 이번에 C씨를 데려왔는데 이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권리금 1억을 받고 나가면은 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주 씨가 이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거기를 잘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그동안 직장 다녔는데 나도 이제 직장 퇴사해서 여기서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더 이상 뭐 건물을 세를 못 내주겠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B씨는 1억 원의 권리금을 투하하고 그동안 영업을 해서 자기가 일군 노력이 있는데 갑자기 나가게 되는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종래법에서는 이 B씨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조항 민법 조항인데요.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리고 뭐 전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무로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그 월세를 살든 중간에 뭐 계약 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 중간에 임대인 찾아가서 아, 저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됐는데 뭐 저 방 좀 비우고 다른 분하고 계약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전대 그리고 임차권의 양도 이 두 가지는 보시다시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앞서 그래서 이 B씨는 자기 임차권을 양도하든 전대하든 이 건물주 씨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실제 이제 판례에도 자,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아까 사안처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준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영업만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나고 임대인을 찾아가서 내가 준 권리금 돌려주세요 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는 기회에 그런 기회에 뭐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는 거는 뭐 가능하다. 하지만 그 아까 살펴봤듯이 그 부분은 그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허울 좋은 말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종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사회에 계속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릅니다. 이 개정은 2015년 5월 13일 이제 한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전에 개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맺은 다음에 건물주한테 자, 우리는 계약 기간 끝났지만 제가 데려온 새로운 분, 이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건물주는 방해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건물주가 데려온다고 해서 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계약을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손해가 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제가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가게 돼서 뭐 새로운 분을 막 찾다 보니까
1억 원을 주고 들어오겠다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권리금 계약 1억을 체결했어요. 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분을 이제 모셔온 거죠. 건물주 씨한테. 자, 이런 분이 있는데 새로 이제 이분하고 계약을 맺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1억 원이라는 권리금 받고 이제 저도 나가서 다른 데서 이제 새롭게 또 뭐 영업시설 한 다음에 권리금 가지고 새로 영업시설 한 다음에 저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 씨가 뭐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안 된다. 나는 뭐 네가 데려오는 사람은 계약할 수 없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장사할 거다. 이렇게 방해한 경우에 이분의 손해가 예를 들어서 권리금 계약을 1억을 했다. 1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권리금 보호 조항, 방금 보셨던 새로운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근데 5년이 경과되기 전 시점에 건물주 임대인이 난 더 이상 5년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가라. 라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근데 이 임차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시점이 됐으니까 이제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나 대신 들어오려는 분을 찾아서 4,8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이 사람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건물주는 5년 다 지났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임차인은 당신이 내가 새로 데려온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내 손해를 배상해달라 라는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재판부의 판단은 우선 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에 아까 보여줬던 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했고 그 사람과 건물주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이분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안 맺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 종래에도 이 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계약을 맺어도 한 3년 하다가 임대인이 동의해 주면은 이 임대차를 양도하고 뭐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이 법이 들어온 이후에도 5년 경과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장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의 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는 상가 임대차 분쟁센터가 있는데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들어온 이후로 이 분쟁에 관련된 분쟁 조정해달라 이런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 건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측에서도 종래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장 보호기간이 5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는 10년까지는 장사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을 한 번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돈을 도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은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따라가지고 연말 정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10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그 내용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명한 이제 국회의원분이 한 분 계신데 소위 맘상보법이라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를 줄이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기간을 10년까지 늘려서 임차인들을 보호하자. 뭐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런 법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법을 더 좋은 방향을 개정하자고 개정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리금 제도 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 가고 있고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임차인 아니니까, 나는 갖고 있는 건물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새 사회는 뭐 인생은 제 2막이 있다 해서 퇴직하고 나서 작은 가게라든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상가 건물 투자해서 그러면 얼마 수익을 올릴 것이고, 예, 항상 수익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 내가 임차인이 된다 한다면은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권리금 없는 바닥 권리금이 얼마냐? 그럼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해서 잘 되면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법으로 얼마만큼 보호가 되는지, 내가 몇 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지,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올릴 수 있는지, 1년에 얼만큼만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이태원 한가운데 좋은 상가입니다. 근데 이게 싸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덜컥 샀는데 오히려 월세는 굉장히 저렴하고 권리금은 수억 원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나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장사해야겠다. 실제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1억인데 권리금은 2억, 3억인 경우가 많아요. 건물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뭐 임차인이라든가 임대인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 특히 본인의 삶의 변화가 이 사회의 변화가 맞닿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어느 정도 그 흐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아동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을 잘 되라, 특히 학생이 잘 되라는 목적에서, 그런 교육적 목적에서 체벌이 허용될 것이냐,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냐, 그리고 이 체벌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학대를 뛰어넘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사회 인식과 법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다들 아시죠? 예, 단원 김홍도 선생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보면은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왜 울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옆에 보면은 회초리가 있어요. 아마도 회초리에 끌고 허벅지를, 종아리를 매만지는 거 보니까 회초리를 맞은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는 학생 같은데 손장 선생님께 혼이 나고 울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에서 아마 체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류의 유교적인 색채가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사랑의 매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 학생이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매를 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종래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넓게 허용하였는데요. 근데 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체벌을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체벌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간단하게 체벌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체벌 찬성론은요, 체벌이란 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이가
체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학교라는 그 단체 생활에서 그 체벌을 통해서 그 행동을 교정하게 되면은 질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회, 그것도 작은 사회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사에게는 수업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 수업권 내에는 징계권이 있으며, 그 징계권 내에는 교사의 재량에 따른 체벌이 허용된다, 포함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체벌 반대로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특히 학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신체적인 도구라든가 신체를 이용하여 어떤 고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것도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 체벌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렇게 종래의 법과 판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건데요. 보시듯이 도구와 신체를 이용한 직접 체벌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는 것은 처음에 그림에서 나왔던 회초리라든가 몽둥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아마 본인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맞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요. 예, 그런 또 이제 신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신체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든가 다리로 발로 찬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 체벌도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전부 다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법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면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징계가 무엇이냐? 그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란 거는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써놓으면은 이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든가 교육부령으로 좀 이제 범위를 좁혀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적 목적의 징계가 뭐냐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을 할 수 있다. 이제 어려운 말인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초리가 될 수 있고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뺨을 때리는 걸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교육상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방법이라든가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예, 종래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1년도 5월 28일 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하게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엇나갔는데 다시 돌이키려는 그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상 필요.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얼고 달래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학생이 있는데 담배 피지 마라. 피지 마라. 예를 들어서 3번, 4번 얘기해요. 근데 계속 피는 거야. 그럼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차려라고 하잖아요. 자, 엎드려 뻗쳐. 또 엎드려 뻗쳐.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몽둥이든 회초리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 보시면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그 정도 학생은 한 그 정도까지는 때려도
괜찮겠다. 우리 사회 일반인이 여기 91년도입니다. 물론 91년도 생각으로 그 정도 아픈 애는 그 정도 때려도 뭐 그게 사랑의 매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교사에게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주어졌고요. 교사의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체벌을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때문에 뭐 상해죄라든가 폭행죄 이런 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실제 사안을 보면요, 이게 대구지방법원에서 96년도 12월 27일 날 20년 전에 이제 내렸던 재판이에요. 이제 학생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학생 지도교사 하잖아요. 예전에 학교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잖아요. 예, 뭐 학교 교문 앞에 서서 뭐 옷을 어떻게 입었냐, 뭐 그리고 뭐 뒷문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밤 타고 들어오면은 혼내고 그런 그 학생 지도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학교 이렇게 돌다가 뭐 아마도 뭐 어디 학교 뒤 뭐 창고 이런 데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학생을 적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마 20년 전이니까 뭐 길어도 이렇게 잡았겠죠. 길어 잡고 너 왜 담배 피냐? 너 왜 여기 숨어서 담배 피냐? 얘기했는데 이 학생이 거짓말을 했나 봐요. 아마도 근처에 담배 꽁초가 있고 뭐 주머니에 담배도 들어가 있고 뭐 라이터도 있고 담배 냄새도 잔뜩 나는데 안 폈습니다. 안 폈습니다. 뭐 그리고 좀 반항을 했겠죠. 왜 나한테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체벌을 했냐면은 머리를 한 3대 때려요. 이렇게 머리 옆통수 3번 때리고 그래도 이 학생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본인의 다리로 그 엉덩이를 한 2번 걷어찹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게 억울했는지 고소를 했고 그 고소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결국 판단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재판 판결에 따라서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 이 학생은 교내 학교 안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는 학생으로 굉장히 그 보통 방법은 안 되는 학생인 거죠. 뭐 거기서 피지 마라고 말한다고 될 학생이 아니고 거기다가 지도교사가 뭐 왜 담배 폈냐 하는데 거짓말을 할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그 정도 발로 걷어차고 뺨 때리고 뭐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는 아마 몽둥이로 때렸어도 아마 무죄가 났었을 거예요. 아마 예. 정당행위로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저도 사실은 97년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맞기도 하고요. 왜냐면 단체 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고 그때 당시 사회에 그리고 뭐 사실 뭐 지각을 한다든가 뭐 조금 뭐 엇나가기만 해도 일단은 뭐 이 몽둥이로 몇 대씩 맞고 숙제만 안 해도 사실 그때는 뭐 맞았던 세상이니까요. 네, 당시에도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은 반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한 10년 이상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오장풍 교사 사건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0년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왜 오장풍 교사냐면요. 이분 성함이 성이 오씨예요. 성이 오씨인데 한 번 때리면 학생들이 장풍이 맞은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SNS에 올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은 또래 애들이 다 보면서 오장풍 하다 보니까 오장풍 교사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사의 체벌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어떻게 학생이 뭐 몇 미터를 날아갈 정도로 체벌을 하게 되냐. 이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오장풍 교사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학생들에 대해서 열의를 많이 갖추고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좀 올바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교육적인 목적이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도 이 수단이라든가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장풍 교사 이분은 해임 처분을 받게 돼서 교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과 체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교사가 교육적으로 나는 이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입고 고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 이 문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됐고요. 결국에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아까 그 시행령을 잠깐 살펴드릴까요? 자, 여기서 종전인 시행령. 이게 2010년도까지 있던 시행령입니다.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때려라. 예, 이 법이 그랬어요. 근데 시행령이 자, 2011년 3월 18일 날 개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도를 할 때에는 자, 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초리, 몽둥이, 주먹, 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담당했던 형사 사건이 있는데 올해 재판을 받았어요. 올해. 근데 이분이 1970년대에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70대 가까이 되시는데 체육교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20년간을 뭐 좀 아이들을 올바르게 뭐 끌고 갈 마음에 체벌도 가하고 뭐 얼차례도 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한 20년 정도 하시고 일단은 한번 퇴직을 하셨다가 공교롭게도 한 2010년쯤에 교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반에 이제 뭐 결손 가정에 자라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 끝나도 놔두고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수업 시간에 숙제 안 해오면은 때리기도 하고 뭐 틀리면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학생이 한 5년 지나가지고 고등학생이 돼서 선생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학대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상습 아동학대로 기소가 돼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아까 봤던 그런 이제 뭐 흡연한다고 해서 때리고 그분이 요새 그랬다면 아마 이분도 이런 처벌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요. 그 최근 법원 판결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아동학대다. 이젠 체벌은 아동학대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는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뭐 학대를 당한 거나 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체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을 제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30명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한테 얘가 숙제 안 해왔다. 얘 숙제 안 해온 애는 하루 왕따 시켜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숙제 안 해온 애한테 다른 학생이 말을 걸면은 그 학생도 혼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거나 몽둥이를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나에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풀이 된다면은 다른 아이들이 은연중에 계속 왕따를 시키겠죠. 예.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사는 이 정서적인 학대 행위 당해서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체벌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회가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2015년 12월 23일 날 선고된 사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스펀지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유치원
유치원 보면 그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장기자랑 하잖아요. 예, 예. 6살, 7살 이런 애들이 이제 장기자랑 이제 시키고 무슨 옷 입히고 장기자랑 하는데, 근데 보육원, 그 이제 유치원 원장이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애들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안 듣는 애가 이제 뭐 땡깡 부리고 이런 애가 있으니까 옆에 이게 뭐 스펀지가 있었나 봐요. 그 스펀지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또 보고, 왜 우리 아이를 스펀지로 이렇게 학대하느냐, 이게 학대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은 그거는 단순 훈육 차원이었고 교육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대법원에서는 전혀 뭐 스펀지로 때렸으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뭐 상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 장소에서 나만 혼자 스펀지를 맞게 되면은 굉장한 그 정신적인 충격일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나를 가르치던 원장이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그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가져갈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훈육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욱하는 마음에, 사적인 감정에 체벌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사회 변화 그리고 법의 변화까지 한번 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그 아동복지법 제5조에 보호자 등의 책무라는 조항이 이제 2015년 3월 27일에 신설됐습니다. 이 보면요, 내용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 폭언,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아동의 보호자라는 건요, 여기서 학교 선생님 그리고 뭐 유치원의 뭐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무이기 때문에 이걸 어긴다 해서 뭐 처벌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의무를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들도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 폭언을 가한다든가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법이 생긴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뭐 괌 부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괌에서 아이를 자동차에 놔두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즉각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부모를 체포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니에요, 사실. 아이를 뭐 놔두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있어요. 근데 아마 불과 이제 한 3년, 4년만 지나면은 아마 아이만 혼자 집에 둔다든가 차에 놔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동은 우리 사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앞으로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진 못했지만 뭐 어느 정도 화두 정도 던져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라고 하고, 또 특히 뭐 바둑을 AI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AI가 뭐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뭐 유전자를 바꿔서 뭐 병을 고친다. 근데 그에 따른 법에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자면요.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고 AI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과 한 3년 정도면은 이제 완전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예상하기로. 그래서 지금 이제 AI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법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에서 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면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그 종래에는 운전자가 판단하겠죠. 근데 사고가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틀면은 운전자가 살아요. 대신 10명이 죽어요. 오른쪽으로 틀면은 아무도 죽지 않지만 운전자가 죽어요. 그 경우에 AI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내가 고용한 자동차가 나를 죽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거를 규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결국 몇몇이 모여서 몇몇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를 반영한 부분이 결국 사회로 나타나게 되고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4차 혁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